명절에 딸이 찾아왔지만 손에는 빈손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70대 어머니는 서운함을 삼켰지만 딸이 돌아가는 길에 집 문서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어머니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믿기 힘든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화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습니다. 경북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이 작은 집에서 내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바라보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자식 모두 서울과 부산에 자리를 잡았지만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제일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추석은 달랐습니다. 막내딸 미영이가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이번 추석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는 바쁘다며 못 온다고 했는데 막내만이라도 온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추석 전날부터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었지요. 미영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팥 송편을 특별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손이 많이 뻣뻣해져서 예전만큼 예쁘게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갈비찜도 해놓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동네 이웃 순덕이 언니가 정화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며 말렸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오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마트까지 가서 미영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왔습니다.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미영이가 쓸 방에는 새 이불도 깔아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를 찾는 것 같아 마음이 들뜨더군요. 다음 날 오후 버스 정류장에서 미영이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나가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드디어 버스가 왔고 미영이가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다가 문득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의 두 손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미영아, 엄마, 딸을 꼭 안아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이것저것 사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서 선물 못 챙겼어. 미안해.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딸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서운했던 거지요. 집에 도착해서 차린상을 보며 미영이는 우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은 가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빚이 많다고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겨서 그래도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위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번에 사업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 엄마는 이 큰 집에 혼자 사시잖아. 관리하기도 힘드시죠? 요즘 시골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게 신경에 걸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 둘째 날 저녁, 드디어 미영이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정말 막막해서 왔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혹시 이 집을 나한테 줄 수 없을까요? 나중에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싶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영아,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엄마가 살 곳인데,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데 도와주세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살기도 힘드시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농사 지은 돈으로 조금씩 고쳐가며 만든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남편과 함께 설계하고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살 곳이 있어야지. 이 집 말고는 갈 데가 없단다. 그럼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요즘 시골에도 좋은 아파트 많잖아요. 딸의 말이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이 집은 엄마 마지막 보금자리야. 명절이 끝나고 미영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 집 이야기를 했거든요. 며칠 후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재산 관련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서랍들도 뒤져봤지만 중요한 문서들은 모두 없어졌더군요. 그제서야 딸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 기간 내내 저를 따라다니며 어디에 뭘 보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던 모습,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안방을 들락날락하던 모습. 설마, 정말 설마.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급하게 물어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미영이 이름으로요. 어르신, 이 위임장으로 이미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위임장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농사 짓느라 굵어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걸었어요. 그 밤,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서류들 어디 있니? 엄마, 무슨 서류요? 집 등기부등본 말이야. 엄마 서랍에서 없어졌단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주셨잖아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줬다고 그래?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정말 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집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났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걸음마를 떼서 걱정했던 것.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울면서 집에 온 날 밤새 달래주던 것.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논을 팔았던 것.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30몇 년 동안 농사 짓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확인한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이미 5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이 대출은 위임장으로 신청된 건데 정말 모르셨나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은행 직원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대출이라 당장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으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저를 속인 거라는 걸.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제 등에 칼을 꽂은 거였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넋이 나간 채로 지냈습니다. 이웃 순덕이 언니가 걱정되어 찾아와 물어봐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딸이 내 집을 훔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했어요. 평생 억척같이 살아온 제가 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떨렸지만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젊은 변호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미영이는 제가 낳고 기른 딸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집부터 되찾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법원은 생각보다 엄숙하고 무서웠어요. 미영이도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나면서도 측은했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자식들 키워냈습니다. 이 집은 제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데 딸이 위조해서 가져갔습니다. 미영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여서 기억을 못한다는 둥,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는 둥.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제 서명이 위조된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판결이 나기 전 쉬는 시간에 미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미영아,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집이 그렇게 필요하면 내 힘으로 벌어서 살아. 엄마 것을 훔쳐서는 안 되는 거야. 딸이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판결은 제가 이겼습니다.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미영이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담보대출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집은 되찾았지만 딸은 잃었거든요. 법원을 나오면서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너무 급해서.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딸이 제 신뢰를 배신한 순간 우리 사이의 무언가가 영원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후로 미영이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얘들아, 미영이가 한 일을 알고도 그러니? 엄마를 속이고 집을 훔쳐간 건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미영이는 이제 남이야.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막내딸이라고 가장 아꼈는데 그 딸이 저를 가장 크게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동네 순덕이 언니가 매일 안부를 묻고 건너편 할아버지는 농사일 도와주고 면소재지 복지관 직원들은 월 2번씩 안부 전화를 해주더군요. 정화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정화야, 배추 좀 나눠줄래? 우리 집 건 너무 늦게 심어서. 이런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피부치의 배신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다시 일궜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어요. 상추, 깨십, 고추, 가지, 손으로 하나하나 심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기른 채소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제가 기른 고추로 순덕이 언니가 고춧가루를 만들어 주고 언니가 담근 김치를 저는 나눠 받고. 정화야, 혼자 사는데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대단해. 별거 아니야.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거지. 1년 후 미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몰골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더 큰 빚을 졌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미영아, 엄마는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요? 매정한 건 누구야? 엄마를 속이고 집을 훔쳐간 게 누군데? 딸이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신뢰를 깨뜨린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요즘 저는 참 평안합니다. 큰 기대도 없고 큰 실망도 없어요. 그냥 제 분수에 맞게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고 저녁에는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어요. 복지관에서 빌려온 큰 글씨 책들이 좋은 벗이 되어주거든요. 가끔 다른 자식들이 연락해서 미영이 얘기를 꺼내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미영이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집에서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공간에서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미영이가 빼앗으려 했던 건 집이었지만 제가 진짜 지킨 건 제 존엄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원칙, 가족이라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가끔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매정한 엄마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요즘은 새로운 재미를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붓글씨를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화 언니, 글씨가 참 힘이 있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더군요. 평생 농사일만 했던 손으로 이런 섬세한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첫 작품으로 정심정싱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바른 마음이라는 뜻이죠.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두 번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처럼 누군가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서 조용히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첫째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할머니 뵈러 왔어요. 손자 녀석이 말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자가 이렇게 의젓하게 인사하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송편 먹고 싶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활기찬 명절을 보냈습니다. 미영이 일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들이 돌아간 후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탄도 주문하고 김장 준비도 해야 했어요. 순덕이 언니네와 함께 김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많으니까 함께하면 좋겠더군요. 정화야, 올 겨울도 우리가 함께 잘 보내자. 그래, 고마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 큰아들을 통해 미영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더군요. 엄마,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큰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매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미영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엄마를 속이고 집을 훔친 건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큰아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나 봐요. 첫눈이 내리던 날 혼자 마당에 나가서 눈을 맞았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문득 미영이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첫눈이 오면 마당에 나가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곤 했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잠깐 그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순수한 미영이는 이미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다시 씨를 뿌릴 시기였어요. 작년보다 더 알차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 분들과 함께 공동 텃밭도 만들었어요. 각자 한 떼기씩 맡아서 기르는데 서로 도와가며 하니까 훨씬 재미있더군요. 정화 언니, 올해는 뭘 심을 거예요? 토마토랑 오이 좀 심어보려고. 작년에 못 해본 것들 말이야. 새로운 도전이 즐거웠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요. 어느 화창한 봄날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걸요. 미영이 일이 있기 전에는 늘 자식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잘 살고 있나? 건강한가? 언제 또 올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제 일에만 집중하고 제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흙을 만지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저를 위해 사는 삶 말이에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집밥만 해왔는데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게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어요.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모두들 신기해했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 파스타를 만들다니요. 하지만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집에 와서 혼자 만들어 먹어봤는데 꽤 맛있었어요. 이웃 할아버지께도 나눠드렸더니 이게 정말 정화 씨가 만든 거야? 하며 놀라워하시더군요. 2년이 지났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식들이 가끔 엄마도 이제 용서하시지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영이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믿고 가까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새순이 돋고 마당의 매화나무에도 꽃이 피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에 봄나물도 캐러 다녀왔습니다. 쑥, 냉이, 달래,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화 언니, 진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막내뻘 되는 영자 씨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거죠.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영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자식들 걱정으로 마음 고생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영이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아프긴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과 비슷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고,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심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제 집에서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제 방식대로 사는 삶.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읽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만은 꼭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자신을 지키는 일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78, 김정화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